예, 오늘은 파이코인 백서 자세히 읽어보자입니다. 그동안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면서도 이 백서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인은 당연히 파이고요. 파이가 잘 되면 나머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파이서부터 원코인, 이글, 비, 알파. 가입 방법은 영상 밑에 그 블로그 주소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또 이글코인이 상장되기라는 이런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서의 내용이 좀 양이 많아서요. 3회에 걸쳐서 이제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를 돌렸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본 뜻을 이해하실 정도만 할 수 있게 약간만 손을 댔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이코인의 개발에 대한 동기, 미션, 비전을 이해할 수 있었고 비트코인의 개발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이코인을 개발한 니콜라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3월 14일 초안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파이코인 앱에 있는 백서를 만든 그런 날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머릿말. 최초의 디지털 통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 파이코인의 미션입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이 보호하고 운영하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우리의 비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마켓플레이스를 구축. 이 머릿말에 사실은 니콜라스의 그런 생각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미션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과 암호화폐를 운영한다 이런 뜻이고요.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이런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션하고 비전을 좀 오래 걸쳐서 생각을 한 게 이 암호화폐를 보호하고 운영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토모의 그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그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일상적인 이런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것도 바로 사토시 나카토모의 그런 오리지널 원래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었죠. 근데 그러다가 그 이더리움을 만든 그 부테린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인데 이런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적인 문구라든가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더리움도 완벽하진 않은데요.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만든 게 바로 부테린입니다. 이더리움에. 그래서 결국은 본연의 암호화폐의 그런 운영과 이더리움의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파이코인을 만들고자 했던 게 바로 니콜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가 중요한 이유.
뭐 이것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트랜잭션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신디라는 친구가 페이팔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이죠. 페이팔. 스티브에게 $5를 이체를 할 때 일반적인 이런 은행 거래에서는 페이팔은 신디의 계정에서 인출된 $5와 스티브의 계정에서 $5 입금에 대한 중앙 기록을 유지하죠. 은행에서 유지를 하죠. 은행, 페이팔 및 현재 경제 시스템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이런 중개자의 세계 금융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자의 역할도 사실은 제한적이었죠. 지금 현재 불공정한 한 가지를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중개자, 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죠. 뭐 페이팔 같은 경우. 그러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이득이 없습니다.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은행과 회사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죠. 그런데 이런 수수료는 대한의 가장 적은 저소득층에는 종종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검열. 그 다음에 검열이 또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중개인이 기아의 돈을 옮길 수 없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당신의 돈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검열 당연히 있죠. 허가됨.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라는 건 은행이죠. 누군가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것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죠. 허가도 뭐 어떤 이 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가명. 프라이버시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재정 정보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강요하죠. 은행이 더 많이 강요를 하죠. 이런 기존의 중앙화된 이런 은행들의 이런 결제 관련돼서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토모가 2009년에 시작한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전자현금 시스템은 돈의 자유를 위한 분수령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니콜라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제3자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이 안전하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뭐 이런 채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산된 원장. 이게 바로 암호화폐의 큰 장점이죠. 비트코인은 분산된 기록을 사용하여 이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트랜잭션, 거래 기록에 대한 비트코인의 기록은 공개 원장에 액세스하고 업데이트하는 분산된 검증자 커뮤니티에 의해 유지되죠. 은행이 아닌 검증자가 있죠. 이런 이제 각각의 분산된 블록체인의 노드에 해당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이 분산된 커뮤니티에서 검증 및 유지 관리하는 트랜잭션 기록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구글 시트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 그렇군요. 분산 원장의 이점은 뭐 당연히 탈중앙화,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에 더해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소로 식별되는 암호화 지갑에 보관되며 개인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비공개 비밀번호로 보호됩니다.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는 지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갑은 두 가지 그런 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공개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개키 암호화된 거를 또 한 번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밀키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신자한테 가게 됩니다.
발신자에서 수신자한테 가는 과정은 두 번의 암호화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 가능한 암호화된 공개키고, 그 다음에 이 복호화된 이 암호키, 비밀키는 누구한테도 공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신자에서 수신자까지 그렇게 가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내용이 이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후에 구축된 스마트 계약은 단순히 법 집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감사 가능한 코드를 통해 직접 집행되므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잠재적인 많은 비즈니스에서 부동산 조건부 날인 증서 같은 중개자를 제거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계약이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보통 이제 뭐 당연히 이런 결제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전자 결제 수단에 비해 특별한 유익이 없는 경우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일반 P2P 플레이스의 이런 상가 같은 데서 재래상가에서 상인이 굳이 기존 화폐 카드도 있고 그런데 굳이 암호화폐를 쓸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그 막강한 커뮤니티 가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입자가 많고 커뮤니티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사람들 뭐 10억까지 목표라고 하는데 1억만 되더라도 이 파이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억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구매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직불카드나 이런 캐시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카드 세금이 일단은 일반 카드보다는 쌀 거고, 그 다음에 손님이 더 매출이 증가되는데 암호화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큰 누구나 다 얘기하는 그 리스크는 이제 변동성이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변동성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뭐 이 생태계가 뿌리 깊게 이렇게 잘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아까 그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린이 비트코인에 추가적으로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더리움인데, 파이코인도 이 미션에 이 스마트 계약을 넣었어요. 이 의미를 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마트 계약을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 안에는 거래 내용 외에 이제 다른 정보들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 내용 외에 뭐 본인의 자산의 여러 유형의 정보를 포함시킨 겁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스스로 이제 직접 업데이트 수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켜서 다른 정보를 포함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 매입 시 대금과 증서는 신뢰할 만한 은행에 잠시 양도를 하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다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런 제3자 개입 없이 증서와 대금은 계약 요건과 함께 디지털 형태로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소유권의 변화만 반영하는 이런 장부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미션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부동산 거래 외에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많습니까? 그런 거래들에 대한 아주 사소한 거래까지도 요
그 파이코인이 추구하는 요 미션에 의해 아마 그런 인터페이스 플랫폼, 인터페이스 그런 앱들이 아마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마 구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굴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려면 검증인은 일련의 복잡한 계산 퍼즐을 풀어야 되죠.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죠.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 퍼즐을 푸는 것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서 비트코인을 준 거고요. 파이코인도 어떤 큰 맥락에서는 같습니다. 퍼즐을 먼저 해결한 검증인은 최신 거래 블록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이해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돈을 태워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 소비가 필요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3분의 1 정도 그 백서를 좀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맨 앞에 일단 미션하고 비전에 나와 있었던 이런 암호화폐를 보호 운영하고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굉장히 미션에 처음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 그래서 P2P 마켓플레이스는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저도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파이코인 백서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